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2022 개정교육교과서 공통국어로 국어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지난번 강의부터 시작해서 올해 새롭게 이제 나오게 된 2022 개정교육교과서 공통국어에 대한 강의들을 좀 찍고 있는데요. 지지난 시간에 찍었던 작품 정현종의 방문객이라는 작품 찍었었고, 또 지난 시간에도 강의를 하나 또 찍었었죠. 이제 오늘은 해내메드 교과서에서 현대시행 강의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 윤동주의 별에는 밤이라는 되게 유명한 작품이기도 한데, 사실 이 작품은 올림포스에 나오기도 해요. 올림포스 공통국어에 나오기도 해서 해내메드 교과서를 공부하신 학생들은 좀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강의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윤동주의 별에는 밤. 엄청 유명한 작품이죠. 여러분, 이 작품 아마 어디서도 많이 봤을 거냐면, 컴퓨터 타자를 좀 쳐봤다 싶은 사람들은 한컴 타자 연습, 장문 연습에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동경과 이러면서 아마 장문 연습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한참 이제 타자 연습할 때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학 작품 가지고서 이제 장문 연습할 때. 윤동주의 시 하면 여러분 좀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것들. 윤동주 하면 어떤 시인이 좀 떠오르죠? 일단 우리 시인을 알면 시가 보인다는 게 선생님의 이제 약간 지론 중에 하나인데, 시인은 자신의 성향들을 시에 많이 녹여내기 때문에 윤동주는 평생을 좀 부끄러워했던, 우리가 샤이보이다, 좀 좋게 표현하면 샤이보인 거고요. 늘상 부끄러움 때문에 반성하고 오죽 부끄러웠으면 윤동주의 서시를 보면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 순수한 영혼을 지녔던 시인이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마음을 지닌 상태에서 자그마한 부끄러움도 참지 못했던 거죠. 사실은 제일 그 마음에 걸려있던 것들이 유학길에 오르기 위한 그 장치로서 이제 약간 창시개명을 했던 그 순간 때문에 엄청 힘들었다고 이제 많은 일화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사실 이 교과서 속에 이 윤동주의 별에는 밤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하나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에 제시된 정보예요. 창시개명은 조선인을 일본에 동화시키려는 한편 차별과 규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중요한 이름을, 우리나라 이름을 버리고 일본식으로 이름을 개명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인수인데 나카무라조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뼛속까지 한국인이었는데 이름이 일본인이 되어버리면 어느 순간 내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름뿐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것도 점점 일본인으로 되어가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아마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싶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맨 마지막 보면 일제 탄압에 못 이기고 동주의 일본 유학 수속을 위해서 성씨를 히라누마로 창시하였다라고 작성한 부분이 있죠. 윤동주의 동생 윤일주가. 그래서 이 과정 때문에 창시 개명을 어떤 자신의 어떤 유학 이런 것들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일종의 좀 자기 합리화 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좀 괴로워했던 모습이 이런 어떤 교과서의 제시 정보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이 본문하고 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선생님이 시 강의할 때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읽어내면 좋을 만한 것들, 보통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는 보기에 제시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조금 포인트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를 다 공부했다. 그러면 공부를 다 끝냈을 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죠. 첫 번째가 별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별을 해는 밤이라고 했으니 그럼 별을 보면서 뭘 했을까? 그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데 별을 제목으로 삼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립적 이미지의 시가 등장한다. 그러면 시를 다 읽고 나서 얘랑 좀 대립이 되겠구나. 그거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그다음 세 번째, 시상의 전환. 여러분 아시죠? 시상의 전환이 뭐죠? 시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방향을 선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긍정으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부정이 된다든가, 절망을 노래하다가 희망을 노래한다든가, 방향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찾아보시고, 그다음 네 번째, 시상전개에 따른 정서 변화를 담고 있다. 그러면 이 시는 정서가 하나로 줄곧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상이 전개되감에 따라서 정서가 변화하고 있구나 체크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 이름을 덮는 행위라는, 그러니까 요 안에 이름을 덮는 행위가 나오거든요. 그게 뭘 의미할까?
그것이 윤동주와 또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걸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이 시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시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보는 것보단 시 자체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무엇을 읽어낼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살짝의 가이드를 줬다 생각하시고 이 시를 볼 때 이런 것들 읽어내면 문제풀이에 좀 도움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아직 시를 읽지 않았다면 헤네메드 교과서 기준으로 하면 52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단원에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헤네메드 교과서를 쓰시는 학생들은 시를 잠깐 읽어보시고 올림포스 공통국어 문제집을 사신 분들도 시를 잠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준비됐으니 한번 가볼게요. 자, 선생님 강의할 때 늘 기억나실 거예요. 오른쪽에 화자. 그러니까 시 속에서 말하는 화자 찾아보고 그 사람이 상황, 정서, 태도 찾을 건데 일단 화자, 나라는 게 저기 보이네요. 그러면 이 시 역시도 시험에 출제한다면 시적 화자를 표면에 내세워란 말 쓸 수 있을 거니까 나라는 화자 이렇게 쓰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됐나요? 자, 이제 나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보세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자, 그럼 현재 상황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별을 헤일 수 있다는 건 밤이라는 시간대에 이런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계절상으로는 계절이 지나간 하늘에 가을로 가득 차 있다고 했으니 현재 가을이라는 계절 속에 있나? 우리가 가을 하면 느끼는 여러분 가을에 갖는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가을에 갖는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을은 먼저 뭔가를 수확하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을의 이미지를 떠올려봐라 그러면 일단 수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풍요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를 보다 보면 가을 나왔을 때 풍요의 이미지로 사용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가을 하면 느낌이 왜 낙엽 떨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가을에 단풍이 아름답게 폈다가 그 아름다운 단풍이 지고 나면 이제 막 낙엽 떨어지면서 막 그 찬바람 불고 이제 코트 딱 입고 이게 약간 뭔가 좀 서늘한 스산한 쉽게 말하면 좀 약간 쓸쓸한 그런 느낌? 그래서 두 번째 가을이 가는 이미지는 쓸쓸함이라는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 뭐에 해당될까? 자, 밑에 보니까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가을이에요. 하늘에 가을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큰 생각 없이 그냥 가을 속의 그 별들을 와, 별 많다. 다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별들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 잘은 모르겠으나 여기서 시적 대상인 나가 바라보는 별. 요거 의미를 이제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별은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렇다면 이 별들이 의미하는 건 일종의 순수함, 혹은 이상, 혹은 아름다운 존재?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자, 이러한 별들을 보면서 얘가 뭘 하냐면요. 이 뒤에 잠깐 갔다 올까요?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은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자, 별을 다 못 해겠대요. 이게 무슨 얘기죠?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별이란 뜻이겠죠? 그럼 별을 왜 다 헤아릴 수 없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많기도 하겠고요. 그죠? 되게 많기도 할 것이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다 못해는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현재 가슴 속에 뭔가 별이 새겨지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것들이 뭔지 생각해 봐야 되겠고, 밑에 보면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그러면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게 왜죠? 금방 아침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여유가 없는 거네요. 그죠? 왜냐하면 밤이라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 아침이 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현실적 제약으로 이 별을 다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일단 두 번째,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그럼 왜 다 못 해는 거죠? 오늘 다 해지 않아도 내일까지 이어서 헤아리면 되니까. 그러면 내일 밤이 남았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 다 세지 않아도 되겠군. 좀 여유를 가져도 되겠어. 그럼 이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여유로움을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럼 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순수하고 이상, 아름다움 같은 걸 얘기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별을 지금 헤아리려고 하는 것 같아. 얘는 왜 그러는 거지? 마지막까지 보죠.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얘가 현재 청춘이 다하지 않았다라는 건 청춘이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세지 않아도 돼. 앞으로 세면 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청춘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건 내 청춘이 계속될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내 앞으로의 삶에 대한, 즉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현재 이걸 다 못 해는 것은이라고 얘기했었고 가득 차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딱 끊어놨잖아요. 이렇게 한 줄로. 여기까지 부분이 뭐냐면 현재 시제상으로 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 부분은 느낌상 현재에 해당하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는 일단 지금 현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가을인데 현재 시점에서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 별 참 많다. 근데 이걸 다 세려면 오늘 밤이 너무 짧은데 어떡하지? 그런 현실적인 제약도 얘기했었고 내일 세도 되지 않나? 좀 여유로운 마음도 있었고 그래 내 청춘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두고두고 더 하면 되지라고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진다라는 건 이 별이 내 가슴속에 박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실제로 내 가슴에 박힐 수는 없죠. 별이 떨어져서 가슴에 박히면 난 죽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새겨진다는 건 일종의 내 마음속에 뭔가 깊이 자리 잡는다는 거니까 일종의 뭐 생각 같은 게 자리 잡을 수도 있겠고 어떠한 마음 혹은 추억 그럼 여기서 가슴속에 하나 새겨진 별들이란 것들은 뭘 의미할 수 있냐면 일종의 그리움의 대상들 뭐 추억의 대상들 이런 것들이 새겨지는 거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 다음 보면 이제 하나를 다 나열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냐면 방금 내가 별을 보면서 그 별을 보는 순간 뭔가를 떠올리게 된 것들을 주르르르 나열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잠깐 앞에 갔다 오면 이제 가을이라는 계절 있잖아요. 여기서는 풍요, 뭔가 막 풍요, 와, 너무 만족스러워, 와우!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가 새겨지고 있어, 그리워하고 있어, 뭔가를 막 과거를 막 떠올리고 있어. 여기서는 일종의 쓸쓸함이라는 걸로 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뭔가 가을은 길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느낌상 봄도 그렇지만 가을은 가을 왔다 싶을 때 단풍 좀 본다 싶으면 날씨가 추워져서 금방 겨울이 돼버리거든요. 금방 사라지는 것들 마치 밤이 짧듯이 가을도 좀 짧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느낌들 좀 쓸쓸한 느낌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 별들이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상이나 희망을 얘기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 별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뭔가를 떠올리고 있는 거니까 이 별들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될 수 있냐면 과거 회상의 매개체로서도 작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별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 아름답고 희망, 이상 이런 것들, 밝음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내가 지금 나중에 떠올리게 되는 것들, 그 그리움의 대상들을 떠올리게 되는 걔를 왜 떠올리는 건데 별들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떠올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일종의 추억의 과거 회상의 매개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그 그리워하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자,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그 별을 보고 떠올리는 것들을 가는 거예요. 현재에서 지금 과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떤 정서가 있었나? 뭔가 가을 느낌의 그 쓸쓸함, 뭔가가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 하지만 미래에 대한 뭐도 함께 있었냐면 내 청춘은 끝나지 않았어라는 희망도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다가 현재에서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 시, 어머니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하고 있냐면 떠올리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뭐가 됐냐면 싹 다 묶어서 그리움의 대상들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전부 다 그리움의 대상들. 내가 별을 보면서 떠올리는 그리움의 대상들을 쭈르륵 나열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얘는 뭘 보면서 떠올린 것들이죠? 당연히 별을 보며 떠올린 것들을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문장을 잘 보시면 별 하나에 뭐, 별 하나에 뭐, 별 하나에 뭐 비슷하죠? 이렇게 문장 구조가 유사할 때 우리가 또 쓰는 말이 뭐냐면 문장 구조가 유사한데 자, 유사한이란 말 쓰시고 문장 구조란 말은 통사 구조란 말로 바꿔서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유사한 통사 구조에 많이 들어봤죠. 반복이란 말. 선생님이 앞으로 얘기할 때 유통반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부분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그리움의 대상들을 나열하고 있다. 뭐 맞는 말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사랑, 추억,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쭈르륵 뭐 하고 있냐면 열거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열거와 반복을 사용하고 있다. 반복은 이미 위에서 쓰긴 했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결국은 내가 지금 별을 보면서 뭔가를 떠올리고 있구나. 뭔가 그리움의 대상들을 쭉 설명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뭔가를 떠올린다는 건 지금의 일은 아니잖아요. 다 과거의 것들을 떠올리는 거니까 좀 더 가보도록 하죠. 자, 어머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어머님을 지금 맨 마지막에 어머니라고 끝났었고, 어머님을 한 번 더 얘기한다는 건 정말 간절하게 그리워한 대상이 아마 어머니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어머님 하고 불렀으니 이 어머니는 청자가 되겠죠. 내 말을 듣는 청자.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문제 속에서 구체적인 청자를 명시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맞다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내가 말하고자 해서 내 말을 들을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줬으니까 청자를 명시, 눈에 잘 보이도록 명확하게 지시했다. 맞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떤 관계 있냐면 앞에 봤던 이 부분 있잖아요. 별 하나의 추억, 별 하나의 사랑, 쓸쓸함, 동경, 그다음에 시, 어머니 이렇게만 간단하게 압축해 놓으니까 도대체 추억은 무슨 추억이 있고 무슨 사랑이 있으며 쓸쓸함은 어떤 걸 얘기하고 뭘 동경한다는 거지? 시라는 건 도대체 왜 갑자기 시를 떠올리는 거야? 약간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간단하게 얘기한 부분들이고 여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요 다음 연인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보죠. 나는 별 하나에서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뭐를?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을.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름 뭔데?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을, 그리고 벌써 아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 즉 내가 과거에 알았던 그 아이들, 그죠? 그 이름,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다 내가 떠올리고 있는 것들이고, 하나 더, 프랑시스 잠이라는 사람. 프랑시스 잠이 누구냐면 자연을 순박하게 노래했던 프랑스 시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아니라 프랑스 시인이고, 라이너 마리아 릴케도 사실 독일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분 다 유명한 시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시인, 윤동주 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뭐합니다? 불러봅니다. 그럼 왜 불러요, 여러분? 왜 불러요? 저리 가! 이렇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이 떠올린다는 건 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왜 과거에 내가 알던 여자아이들의 이름을, 왜 그들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잘 지내고 있겠지? 뭐 그리움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시는 현재의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어디로 넘어갔냐면 과거로 살짝 넘어가서 정확히 말하면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럼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는 것들은 정서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그리움의 정서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정서가 쓸쓸함과 희망을 얘기하다가 과거로 돌아가면서 여기 그리움을 쭉 제시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분도 이렇게 싹 다 묶어서 여기도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그리움의 대상들을 쭈르륵 뭐하고 있냐면 나열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앞에서도 나열했지만 여기서도 나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앞년이 4연이고 여기가 5연이거든요. 여기는 4연의 구체적인 정확히 구체화라고 쓸까요? 그러니까 4연을 뭐 해놓은 부분이냐면 구체화해 놓은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했어요? 자, 근데 좀 차이점이 있죠. 앞에 쪽은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한 줄로 쭉 연결돼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위에는 행을 구분했는데 여기는 행 구분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행 구분을 하지 않았다? 그럼 행 구분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 한 덩어리로 연결했다는 뜻이잖아.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산문시라고, 약간 소설처럼 이야기처럼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은 산문적 리듬을 표현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쪽에서는 운율이 운문이었거든요. 운문. 근데 여기는 약간 소설처럼 운문에서 산문 형식으로 운율의 형식이 살짝 변화를 일으켰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산문시는 산문시로 돼 있고 운문은 운문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중간에 운율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과거들은 전부 다 뭐 싫었던 과거 이런 건 아니겠죠. 내가 그리워하는 걸 보면 아름다웠던 그 과거들을 떠올리고 있는 거다를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즉, 이네들, 앞에 말했던 그들은 내가 당장 볼 수 있다? 아니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멀리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떠올리는 그 추억 있잖아요. 이 추억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억과 현실의 괴리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얘가 원하는 건 그 과거의 대상들이 더 아름답다 여기고 보고 싶다고 하는 거니까 이 추억을 얘는 이상이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별을 보며 떠올리는 그 이상적인 존재들.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있구나라고도 말을 바꿔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근데 너무 멀리 있다. 어떻게 멀리 있는데? 별이 하늘에 떠 있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별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별이 멀리 있듯이 그들도 나에게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립긴 하지만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어디 계셔요? 북간도에 계시고요. 그럼 당연히 북간도라는 곳은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니까 고향을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은 내가 만나고자 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만날 수가 없고 전부 다 멀리 있다는 것 때문에 얘는 사실은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 과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과거를 회상해서 그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했나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요.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요. 얘는 지금 그리워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무엇인지가 너무 그리워. 그래서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그러니까 너무나 그리운 나머지 혼자서 뭔가 막 작업들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말한 이 무엇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의 무엇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다른 거고 이거보다는 이 사람이 지향하고 있는 이상적인 가치라고 설명하는 게 좀 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으로 뭐 어머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지금 윤동주가 살았던 시대가 일제강점기라 여러분 이해하실 거 일제강점기라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얘가 뭔가 그리워하는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일 수도 있겠고 뭐 조국일 수도 있겠고 본인이 원하는 이상적인 가치일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것들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내가 바라는 것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 근데 그게 그리워서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자, 이름이라고 하는 걸 쓴다라는 건 사실은 이름은 여러분 이름이 써 있는 걸 땅에 놓고 밟으면 누군가가 밟으면 내가 밟힌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이란 건 그만큼 소중한 거니까. 근데 내 이름을 써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자신을 돌아본다. 왜냐하면 이름은 나와 동일시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나를 돌아보는 일종의 자아성찰의 행위로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름이라는 게 이제 어떤 해설서를 보면 우리 그리고 아까 처음에 교과서에 제시되었던 정보를 좀 참고한다면 저 이름은 그 창시한 이름, 즉 일본 이름으로 개명한 이름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썼다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냐면 밑에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썼어. 우리가 자랑스러우면 막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써놓고 덮어버렸다라는 건 뭐죠? 그것이 부끄럽다라는 거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종의 부끄러움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내 이름을 흙으로 덮어버렸다? 아름답지 않은 거죠. 나는 아름다운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 아름다운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싶은데 내 이름을 썼더니 이 이름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그 창시한 이름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자기 삶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현재의 모습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죠. 내가 원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다 과거에 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이 부분이 이 시에서는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그럼 다시 얘는 어디로 돌아온 거냐면 현재로 돌아온 상태에서 그죠? 현재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하고 있냐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왜요? 자신의 이름을 써봤는데 그 이름이 별로 자랑스럽지가 않았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 자, 반성을 했어요. 다음 마지막 넘어가 보죠.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밤을 새워 우는 벌레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벌레들 많이 울잖아요. 근데 얘는 그 벌레의 소리를 어떻게 느꼈냐면 쟤네들 운다. 막 울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벌레가 실제 울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벌레가 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건 결국은 내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저 벌레들을 운다라고 표현했던 거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내가 왜 마음이 슬플까? 앞에 거와 연결해 본다면 내가 바라는 이상과 너무나 다른 나의 처지에 대해서 이름을 썼다가 부끄러워하는 것들로 표현했었고, 그렇게 부끄럽기 때문에 밤을 새워 운다. 자,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건 깜깜함이니까 캄캄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모습은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부정적 현실을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부정적인 현실, 즉 내가 처해 있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나는 만족스럽지 않으니 슬퍼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치 이 벌레의 모습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느껴지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의인화된 부분이다. 왜 의인화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벌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운다라는 감정은 누구밖에 지닐 수 없어요? 사람밖에 지닐 수 없거든요. 그리고 운다라는 건 왜 우는 거죠? 내가 슬프니 내 마음의 슬픔을 걔한테 집어넣어서 너도 우는 것처럼 보이네라고 설명했으니까 의인화와 더불어서 감정이입이란 말을 함께 연결했을 수 있겠네요. 밤을 새워 우는 벌레의 모습이 마치 부정적 현실 속에서 내 자랑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과 비슷하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해서 우는 것 같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래.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현재의 모습이고 현재에서 다시 과거를 돌아오며 그 이상적인 모습과 너무나 다른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 이름을 써봤는데 이 이름 자체도 부끄러워서 흙으로 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암담한 상태를 얘기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내 이름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아에 대한 반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는 계속 부끄러워만 하잖아요. 부끄러워. 그럼 이제 이 뒤의 모습은 에이 모르겠다 포기해버릴까?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갑자기 그러나란 말 나와요. 그죠? 자, 그러나란 말은 방향을 바꾸는 거다. 우리 처음에 아까 방향 잡았던 이 부분이 아마도 그 시상 전환에 대한 부분 아닐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좋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제 밝아져야 할 거예요.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뭐가 오면? 봄이 오면. 자, 그러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고 했으니 겨울은 추운 거고 봄은 따뜻하잖아요. 그럼 저거와 이거가 서로 뭐가 될 수 있어요? 반대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겨울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일종의 시련이자 부정적인 현실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고, 이것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뭐가 오면? 봄이 오면. 그럼 이때 봄이라고 하는 것들은 쟤랑 반대로 시련이 아닌 나에게 좋은 것들. 고 어떤 걸 보니까 일종의 이렇게 썼기도 하더라고요.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라는 말로 풀이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내 모습, 내적 세계, 이 내적 세계에도 뭐가 온다? 이런 것들이 온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그럼 얘들아 무덤도 죽음을 상징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들은 죽음과 더불어서 절망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것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난다? 우리 현대시에서 보통 푸른색이라고 하는 것들, 일단 기본적으로 색채어가 쓰였으니까 나중에 시험에 출제한다면 색채어 혹은 시각적 이미지 따위는 기본으로 나올 수 있겠고, 파란 잔디가 피어나는 거니까 제가 죽음이라면 얘는 생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거는 부활 또는 생명 혹은 재생, 저희가 절망이라면 얘는 희망, 이런 것들. 그러면 얘랑 같이 통할 수 있겠네. 푸른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 좀 전에 우리가 부끄러워서 덮어버렸잖아요. 그 이름을 묻어놓은 그 언덕, 이 언덕 위에도, 그럼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뭐가 무성할 거야? 풀이. 그럼 얘들아, 풀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풀이 자라날 거란 얘기니까 이때의 풀이라고 하는 건 저 파란 잔디와 연결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풀이 무성할 거에다라는 건 지금 무성하는 게 아니라 아마 요게 오면 무성하게 될 거야라는 거니까 이제 현재, 과거, 현재에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냐면 미래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미래에서는 난 아마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라고 뭐 하고 있는 거죠?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상황에 대해서 정서를 하나씩 연결해 놓으시면 이 작품이 어떻게 정서가 변화하고 있는지도 함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인 거죠? 시대상을 고려하자면 앞으로 좋은 시대가 올 거야. 조국 광복이 올 거라는 일종의 신념. 반드시 올 거라는 신념 또는 소망,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부분에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얘가 현재 처음의 상황이 이런 거죠. 가을이다. 별이 있네. 와, 별을 다 세기엔 지금 좀 시간도 모자란 것 같고 내일 세도 될 것 같고 앞으로 창창하게 뭔가 남았으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순간 별을 보니까 그때 참 좋았었는데 그 좋았던 게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좋았던 사람들은 지금 너무 멀리서 만날 수가 없네. 안타깝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는데 내 모습이 너무나 뭐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왜? 현실 상황 속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내가 하는 건 결국 그냥 이름자 하나 쓰는 거. 근데 이름을 써봤는데 그 이름도 내가 만족할 이름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것도 덮어버린 부끄러움이 있었어. 그래서 내 부끄러운 이름을 막 슬퍼하고 있고 벌레가 오는데 그 소리조차도 너무 슬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포기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 얘는 갑자기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맞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봄이 온다면 무더미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잖아. 맞아. 나도 내 이름 지금 내가 부끄러워서 이 부끄러움을 흙으로 덮어서 해 놓았지만 언젠가 여기에도 뭔가 좋은 것이 피어나지 않을까? 난 더 좋아지지 않을까? 내가 있는 이 환경이 이 상황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를 품으면서 이 시는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 해는 밤을 통해서 이러한 의식의 흐름들을 잘 읽어내시면 이 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다 정리했으면 이제 마무리 정리 이것만 꼭꼭꼭 정리하고 마무리해봅시다. 자, 주제는 당연히 언제에 대한 그림이겠어요? 별을 보면서 아름다웠던 과거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있는, 그리고 단순하게 그리워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내가 뭔가를 성찰,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의 특징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아까부터 계속 정리했지만 이 시는 흐름을 갖고 있죠. 시제상으로. 제일 처음에 시작은 현재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가 별을 보면서 과거를 쭉 뭐 했냐면 회상을 했었고 그 다음 회상한 다음 다시 언제로 돌아왔냐면 현재로 돌아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에 있을 때 현재의 모습은 뭔가 쓸쓸하고 그 다음에 희망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과거로 돌아갔을 때는 그때를 그리워했었고 다시 현실 돌아와서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미래의 희망을 품으며 기대감 품으며 끝나는 작품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산문정 리듬 3인판 부분 기억나시죠? 아까 5연에서 4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풀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운율의 변화를 가져왔었고요. 반복과 열거는 우리 4연 5연에 계속해서 있었죠. 그리움의 대상들을 쭉 나열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열하다 보면 내 정서는 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다음 4번에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서 뭐 있었죠? 밤이나 겨울에 가는 부정적 현실과 좋아질 거란 미래에 대한 모습, 봄풀, 파란 잔디란 부분들은 반대가 될 수 있다. 시상의 전환 어디 있죠? 아까 그러나란 부분이 있었죠? 희망찬 미래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드러내면서 시를 끝내기 위해 저렇게 전환했다라는 거. 다음 도치가 있었다. 여러분 도치 어딘지 아세요 혹시? 일부 설명 안 했는데 혹시 기억 찾았었나요? 도치? 자, 도치가 어딨냐면 앞에 살짝 다시 갔다 올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히 멀듯이. 이걸 잘 생각해봐요. 요 뒤에 서술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개 바꿔볼까요? 별이 너무나 멀듯이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이러면 좀 더 어색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에 해당돼요? 도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것을 찾아낼 수 있으면 잘하신 거예요. 다음 도치와 대꾸. 대꾸는 뭘까요, 여러분?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그 부분이 구조가 대응을 이룬다라고 얘기해서 앞에 했던 이 부분도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가 비슷하죠? 그래서 비슷한 구조가 대응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대꾸라고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의의나 감정이 어딘지 기억하시죠? 아까 벌레가 아까 우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비읍, 니다라는 거 반복.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면 잘 보시면 앞쪽에 비읍, 니다, 그 다음에 비읍, 니다, 비읍, 니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끝나는 어미가 비슷해요. 그죠?
그러면 비슷한 것이 반복되면 뭐가 형성되냐면 이렇게 있지만 운율이 반복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운율이 형성된다라는 거. 이런 거 기억하시고 시험에서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체크. 마지막 9번째.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은 아까 뭐 푸른 잔디 있었고 청각적은 아까 우는 벌레 있었으니까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조금 긴 시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라고 이렇게 정서 위주 정리해드렸으니까 윤동주라는 시인이 늘상 반성하고 부끄러워했었는데 이 시에서도 역시 오늘도 역시 반성하는 시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 잘 정리하시고 시험에 나올 만한 약간 그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 알려드렸으니까 요것만 외워서는 시험 잘 볼 수 없어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파악해 두시고 그다음 이제 시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도 하시고 선생님들은 이제 보기 통해서 좀 더 내용을 좀 심화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구나, 이 식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